인평리의 북쪽마을 어성리는 조선시대까지 영풍창면으로 불렸다. 영풍창이 있었다는 민가의 마당. 아직도 거대한 주춧돌들이 남겨져 있다. 하나의 길이는 보통 1m 70cm. 주인은 10톤 트럭 6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다. 지금 3분의 1도 안 되죠. 이거 3배 이상 되는 걸 갖다 버렸어요. 비단 주춧돌뿐이 아니었다. 기와잖아요. 집 앞의 밭에는 엄청난 양의 기와 조각이 묻혀 있었고 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주셨어요, 이걸. 그 당시의 축대가 집터 주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예, 축대는 이렇게 일직선이로요. 네. 축대는 쌓여 있었고요. 주춧돌은? 주춧돌은요. 예, 4, 5m 간격으로 여기서 일직선으로 예, 반듯반듯하게 쌓여 있었어요. 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예, 가로 세로로. 간격은 얼마 정도나 돼요? 한 4, 5m, 정확한 건 모르고 한 4, 5m 정도 될 거예요. 1700여 평의 대지에 꽉 차게 들어선 기와 건물. 높은 축대 아래쪽은 바다. 그것이 조창의 모습이었다. 각 세곡의 기점마다에다 전국에 처음으로 그때 조창을 13창을 건설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9년마다 전부 중앙에서 관리를 배치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 영풍창에는 정오품 판관을 배치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으로. 농업국가였던 중세왕조 시절, 곡식은 바로 세금이었다. 토지에서 나는 곡식과 특산물들은 조창에 모았다가 서울로 운송됐다. 이름하여 조운. 그것은 중세왕조를 지탱하는 대동맥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에 이렇게 조운이 이렇게 마비됐을 때는 사실상 국가의 어떤 그 운영 체계도 동시에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운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국의 용도가 관리들의 녹봉이라든가 또는 군자곡 또는 뭐 군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이는 비용들, 제사 비용들, 그러니까 국가로서 자기 어떤 그 모습들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미국들이 조운을 통해서 조달이 됐기 때문에 조운이 마비됐다 그러면 국가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 모든 세곡은 바다를 통해 운송됐다. 일찍이 고려 광종 때 전국에 13개의 조창이 설치되고 조운로가 정비된다. 조창은 배가 드나들기 쉬운 해안에 위치했다. 삼남의 세곡들은 배에 실린 후 연안 해로를 따라 개경에 들어왔다. 그 조운선이라고 하는 것이 범선이죠. 돛배, 돛담배인데 이 그 바람을 따라서 그 운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선박이 원양으로 나가면 이 바람을 잘 통제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파선의 위험, 자초의 위험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조운선의 항로를 보면은 연안에 아주 근접해서 그 육지에서 그 배가 가는 것을 충분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항로를 택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뱃길에 문제가 있었다. 태안반도 서쪽 끝에 안흥량. 전국에서 가장 험한 항로로 손꼽히던 곳이다. 이곳에 촘촘히 솟은 암초 사이를 조운선이 통과해야 했다. 특히 물속에 숨어있는 암초들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려면 밀물대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밀물대라 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번엔 풍랑이 문제로 등장한다.
서해바다로 멀리 돌출해 있어 옛부터 원양과 같은 정도의 풍랑이 일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안흥량입니다. 원래는 난행량, 어려울 난자, 댕기랭자, 난행량이었는데 이 조은선이 지나는 그 선원들이 여기 지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했으므로 나라에서 안전 운행을 비는 뜻에서 안흥량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나쁘면 모든 배가 꼼짝 못하고 방파제 안에 발이 묶인다. 작은 배는 물론 제법 큰 배들도 마찬가지다. 배 출항하면 지금 다 죽어요, 다 죽어. 못 가요. 죽어요? 예. 이런 날씨에 전혀 못 가요? 아유, 파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센가요? 바깥에 나가면은 여기는 잔잔한 거고 바깥에는 엄청 커요. 당시의 조은선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동력이라곤 바람뿐인데다 선체는 다른 배에 비해 몹시 둔했다. 보통 배 어선 같은 거는 전선 같은 게 옆에 삼판 1급쪽이라고 하면은 조은선은 2쪽을 더 올려가지고 9쪽으로 했어요. 또는 11쪽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좀 많이 싣게 되죠. 그러니까 배가 좀 우둔하죠. 그런 거 가지고는 전쟁하기도 좀 어렵고 원양은 더군다나 못하는 것이죠. 원양이나 마찬가지였던 안흥량의 풍랑. 그 속에서 조은선은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기 일쑤였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었을 적에는 이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항로에 못 가거든요. 밀린다 그러는데 밀리면 배 주종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암초나 그 옆에 바위에 부딪히게 되죠. 엄청난 인명과 세국의 손실이 잇따랐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초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쇠국은 한 해에 10만 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꺼번에 10,000석을 바다에 빠뜨려서 잃어버린다면 국가 재정이 휘청거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운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태안군의 옛 지도입니다. 이 바다 위에 솟아있는 이 숱한 암초와 또 이 사나운 물결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옛사람들이 이 안흥량의 바다를 얼마나 험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다른 지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고적이라고 해서 이 운하의 위치와 이 운하를 파게 된 경위를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운하의 길이가 12km가 넘었다고 하니까 대규모의 공사가 불가피했을 겁니다. 자, 여기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을 쪼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여기 이것은 가래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흙을 퍼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별다른 장비와 도구도 없이 당시 사람들은 오직 이 정과 가래만 가지고 운하를 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기술과 장비로